밖에 나와봤더니 뿌옇게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면서 건물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전전이랑 없이 그대로 그냥 닥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수의 시사본색입니다. 참혹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안전 불감증이 나온 후진국형 인재라는 지적에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건지, 이런 처참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광주대 건축공학과 송창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 G11의 최혜용 정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MC 김철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수사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죠. 김철원 기자, 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 진척이 좀 있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과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에 그 압수액이나 이 어떤 행위가 건물을 붕괴하는데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작업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장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이 철거 계획서가 있는데 이것대로 진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재개발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법 하도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이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네. 입건된 피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 교수님, 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이런 각종 재난이 그동안에 반복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서 학습해가지고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용어가 안전불감증이다, 후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번 좀 바뀌어져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정말.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각종 재난 통계라든가 사건 사고,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불확실성에 기인한 특수한 재난들, 예측하지 못한 재난들에 우리는 매우 노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 선생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살얼음판에서 살고 있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위원장님,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시민사회에서는요, 이번 참사는 인간의 욕심이 낳은 시장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제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여실히 보여주는 참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 관행적인 상납고리, 그리고 이를 또 시행하기 위한 하도의 재하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사의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사고 수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수습본부장인 임택 광주동구청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현재 사고 수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사고 수습은 그 희생된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루하면서 우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건데, 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우리 내부의 또 조사라든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일 날 철거 해당 감리자를 건축사법을 적용해서 건축사 자격 취소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 효력상실 처분을 광주시에 요청한 상태이고요. 네네. 다음 주 중에는 이제 관리자라든지 철거 시공사 및 감리자를 건축물 관리법 등에 그래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상자들의 경우 저도 이제 어제 부상자 가족들을 다 찾아뵙고 만나봤었는데요. 네.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 부상당한 부분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병원 측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러한 스트레스 장애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치료 외적인 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은 어제 4분 그리고 오늘 3분이 발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2분의 장례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 구청에 또 전담 인력을 희생된 분들 한 분 한 분의 전부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수령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구 지역에 재개발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뭐 재발 방지 쪽에서 가장 핵심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법적 제도적 개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리 제도에 있어서 그 이연물 철거에 있어 상주 감리 제도라든지 또 해체 계획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철거 업체에 대한 그 선정 기준도 또 강화하고 네. 감리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 제도 이전에라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상주감리 제도라든지 해체 계획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감독 체계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도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익 광주동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체 공법과 철거 방식부터 살펴보죠. 송 교수님, 네. 사고 현장에 적용된 해체 방법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철거 해체 계획서를 제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봤는데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차량 이동 상태를 감안해서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해체 계획서를 만약에 주변 상황을 제대로 체크했다면 이 공법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고 공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네. 잭서포트라는 것을 대고 쭉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공투나 06짜리 포크레인을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보통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네. 해체하신 분들의 네. 거기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조금씩 철거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공법으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잭포 서포트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저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체하려고 하는데 저런 걸 보강하려고 하니까 공사 기간도 들고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저런 공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네. 대형 크레인을 쓰지 않고 포크레인이 010짜리 큰 포크레인입니다. 그걸로 네. 한꺼번에 이렇게 압세를 해서 나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런 공법은 만약에 그 철거 현장 한 가운데라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바로 옆에 주변 도로가 있고 차량이 있는 곳에서는 네. 이 공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잭 서포트라는 게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2짜리나 06짜리 작은 포크레인을 5층에 올려서 네. 조금씩 하려면 그 02짜리나 06짜리가 그 포크레인이 무겁습니다. 보통 한 네. 10톤에서 한 15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려다가 그게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포크레인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잭서포트를 임의적으로 넣는 거죠. 중장비의 무게를 그렇습니다. 견디는 장치군요. 예, 붕괴도 막고. 네네. 해체 계획서 보면은 이제 5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정황들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문제 해체 허가 신청서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광주시 동구 학동의 650-2번지의 네. 해체 허가 신청서를 입수를 했는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법이 채택이 되지 않고 이 흙을 쌓아서 성토를 해서
이 5층부터 이 해체하는 그런 공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서상의 어떤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던 계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앞세기가 5층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파쇄해서 네. 나왔어야 됐는데 이 해체 계획서상에는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고 직전에 일어났던 찍혔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5층부터서가 아니라 1층 혹은 2층부터 이 앞세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해체 계획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왜 그 위험하냐면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도끼나 톱으로 밑둥부터 자르면 나무가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도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 이 해체 계획서 상에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건물의 외벽의 강도를 다 측정을 해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해체하기로 이렇게 수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가장 약한 외벽부터 철거하지 않고 본인들이 임의로 네. 철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송 교수님, 철거 작업을 위해서 건물 뒤에 쌓아놓은 흙더미, 이제 성토체라고 하던데요. 이 성토체가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잭서포트를 또 대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측면에서 공텐짜리가 이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큰 중장비. 예. 그런데 거기에 흙을 쌓아가지고 하면 흙 자체에 토합이 걸릴 거고 네. 그다음에 점점 철거를 하다 보면 우리 건축 구조물이요 그냥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둥과 포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기둥을 자르고 포를 잘라버렸으면 혼자 있는 이 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텐데 네. 자 흙을 쌓은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건들면 아무래도 또 수평화중이 또 작용할 거고 결국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네. 붕괴 사고 직후에 현장에 가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 봤을 때도 이게 사고 원인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압력이 좀 수평 압력이 과도하게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일단 저는 현장에 저희 연구실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소식을 접하고 갔는데 물론 이제 구조 구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먼 발치에서 봤는데 일단은 저는 원인이 속도전이구나 이거 불법 하도부구나라고 생각을 직감에 했습니다. 따라 말씀이시군요. 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과도하게 뿌렸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변 주민들이 이 철거 과정에서 이제 먼지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원들을 수시로 제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평소보다 살수를 좀 과도하게 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뿌려진 물이 그 건물 외벽과 그리고 그 집안에 네.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더 약화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광주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지하층에 대한 작업 준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건물 이 해체 허가 신청서상에는 그 지하에 흙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 수사 아직 결과는 아닙니다만 경찰은 그 건축 폐기물이나 이런 잔재물의 일부가 건물 지하층에 네. 일부 그 채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거 작업이 너무 이게 급박하게 서둘러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번 결정적인 붕괴 요인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잠원동 사건하고 좀 비교해 보고 싶은 사건이 있어요. 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잠원동 사건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지지대가 없었던 거, 또 상부층부터 하부층으로 철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살수 무게나 이런 것을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거 이건데요. 좀 비슷하다를 넘어서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건이.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경종을 넘어선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5월 15일 날 접수를 했고 25일 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철거가 완성이 되는 우리 실제로 전문가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아이러니한 뭐라고 방송 중에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급하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계획부터가 너무 이게 일정이 촉박하게 짜여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촉박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단축돼서 이제 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학동 4구역 재개발에서 철거 허가를 받은 건물은 총 11개 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35일 동안에 11개 동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네. 10개 동을 이미 6월 8일 전까지 다 철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6월 9일 날 이 마지막 동을 철거를 하면 11개 동을 다 철거를 마치게 되는 셈이었는데 계획했던 35일 기간 중 그 기간이었는데 실제로 철거를 끝내려고 실제로 했던 거는 보름만이었다는 거죠. 네. 35일을 계획했는데 15일 만에 모든 걸 다 철거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번에 이런 참사를 부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남은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이걸 하루에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무리한, 그러니까 이 안전하려면은 네. 그만큼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 공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은 잭스포트도 안 하고 그다음에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올려가지고 조금씩 정말 시간을 두고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사고 당시 발생 시간이 오후 4시 맞습니다. 22분이었는데 이 시간도 의미 있게 굉장히 지켜봐야 한다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팩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체 공사 마무리 시간이 매일매일 오후 5시에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시 20분이면은 이거를 남은 공사량을 이걸 오늘 다 해버리고 갈까? 아니면은 또 마음이 느슨해졌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철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나가는 건 뭐 효율적이지도 않지만 안전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당연하죠. 판단도 했겠죠. 예, 굉장히 원래 그 재난 관리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둥 보 전부 다 연결돼 있는데 기둥을 자르고 보를 잘라놓고 혼자 기둥이 남아 있었을 때 네네. 오히려 그날 밤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아마 공사 관계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오늘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전치하고 내일 철거할 것인지. 네. 방금 최 위원장께서 서울 잠원동 사고 얘기하셨는데요. 2년 전에 비슷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대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이없게도 더 큰 참사가 예,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걸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어저께 뭐 한 방송을 보니까 그 잠원동 사건에서 그 예비 신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야 됩니까? 재발 방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 속에서는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만을 이거 들여다봐야 되느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외양간은 제대로 고쳤어야죠. 그래서 뭐 다른 소들이라도 지켰어야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은 뭐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안전불감증에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잘못된 것들 중 여러 가지 안전 측면에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잠원동 사고와 우리 학동뿐만이 아니라 시랜드 화재가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네.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시랜드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고와 또 세월호 참사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정도로 컴퓨터용어로 너무나 똑같은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재난에서 뭔가 교훈을 찾고 뭔가 다시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만 하고 그냥 조금만 시간 지나가 버리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1년 2개월 만에 포항에서 어찌됐건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포항에서 1년 2개월 만에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네이버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뭐였냐면 지진 행동 요령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에 한반도가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었구나 했으면 우리 사회가 뭔가 거기에 학습을 하고 시스템을 뭔가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분노만 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난에 무지한 자 분노할 자격도 없다. 우리가 분노할 만큼 재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분노만 하고 재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네. 잠원동 사고에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잠원동 사고에 여러 이제 요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가장 핵심적으로는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2019년 7월에 이번에 그 붕괴 사고처럼 비슷하게 도로 건물이 쓰러졌던 사고인데 그때도 잭 서포트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이 순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순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거든요. 네. 실은 이번 그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도 이 철거 계획서 만이라도 제대로 준수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는 측면에서 잠원동 사고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경고음들이 무시됐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김춘호 기자, 붕괴 사고가 나기 전에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었고 그 민원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민원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로도 되고요, 뭐 구청으로도 가고. 네. 뭐 권익위까지도 갔다고. 그렇습니다. 그 소음 분진 뭐 이런 민원은 정말 많았던 것 같고, 네. 이 건물 해체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네. 라는 그 민원이었는데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4월 7일 그러니까 2달 전이죠. 네. 접수를 했었습니다. 한 민원인이 이 철거가 너무 그 위험하게 서커스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붕괴된 이 건물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건물의 어떤 철거가 너무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좀 점검해달라라는 네. 민원을 제기했고 실제로 이제 그로부터 닷새 뒤인 4월 12일에 동구청이 답변을 합니다. 이제 점검하고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전화와 공문이 네. 다였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정말 이 민원인의 민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네. 2달 전에 이미 그 경고음이 울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고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요 네. 대학에서 강의할 때 방재공학적으로 그 재난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 청자, 눈설자, 청설입니다. 그러니까 쌀인문 밖에 한방 눈이 내리는 소리도 듣는다는 자세로 그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제대로 네. 들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민원인들이 헛기침 했었을 때 공직자들은 태풍처럼 들어가지고 그거에 네.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았다는 거죠. 네. 사고 당일 붕괴 전에도 이상 징후가 있었다 아니다 뭐 의견이 분분하던데 작업자들이 대피한 걸 보면 전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던데 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제 여러 지인들, 뭐 건축사와 저 철거업체 지인들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근데 통화를 해봤는데 이 바로 직전 만 3, 40분 전에 좀 굉음 소리가 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나 그 관계자들은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대피도 좀 잘해서 작업자에 대한 이제 피해는 나온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작업자들이 단순하게 이 사업장 안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외벽이 이 외벽이 쓰러졌을 때 이 반경 자체 전체를 위험 관리 지역으로 좀 채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뭐 그런 아쉬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네네. 원래 그 건축 우리가 사람들도 언어를 하는 것처럼 건축물도 고유의 언어가 있거든요. 네. 저 철근이 부족해요,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해요, 뭐 이렇게 얘네들이 어떤 언어를 쓰냐면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기울어짐이라든가 네. 소리라든가 냄새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얘가 철근이 부족하구나, 얘가 아프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조 증상이 가지고 시간을 많이 갖는 구조물이 있는가 하면 전조 증상 이후에 금방 붕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는 한 800m가 붕괴되는데 한 50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100m로 한 사람이 한 6.25초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이미 그 전조 증상을 보는 사람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재공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통계라든가 상식에 벗어나는 것까지도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범주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재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아주 작은 신호도 이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고 크게 들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도 이제 사고 현장을 보면 붕괴된 건물하고 인도 사이에 네. 가림막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다 튼튼한 안전 펜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펜스나 가림막은 원래 비산먼지라든가 네. 소음이라든가 혹은 그 뭡니까 그 어떤 미관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기인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가 조은현 구단이 또 라고 이렇게 바둑을 둬도 제가 이길 정도로 원래 재난은 복귀를 하면 다 이길 수가 하는 건데 카드라 하는 건데 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네.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차량을 통제한다라든가 재난 관리는 원래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래 하는 거거든요. 0.001%의 가능성을 갖고도 우리가 대응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차량 통제, 버스 승강장 얘기하셨는데 누가 봐도 위험한 공사인데 왜 이거 안 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광주 동구청은 그 버스 정류장 이설을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그 철거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아마 했었을 건데 요구가 없어서 네. 못했다. 임택 동구청장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보다 적극 행정을 했었더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은 단순히 그런 그 아쉬움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해체 허가 신청서인데 이거는 허가 신청서거든요.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여기를 보면 그 이 도면도 있고 이 문제에 650-2번지 건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허가를 해주는 공무원은 이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했냐는 거죠. 네. 그 책임에 있어서는 어떤 동구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철거 공사할 때 특히 이제 도로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때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체 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방금 묻어놔야 된다고 하는데 해체 계획서에 그게 이제 크로스 체크를 아까 전에 15일 날 접수하고 25일 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 전체 광주광역시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네. 아니 건축심의위원회가 없이 그냥 건축사가 설계하고 인허가 내줘버리면 되는데 왜 건축심의위원회에 두느냐? 도시 전체의 균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참여를 하게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철거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해체 계획서를 접수를 하면 관할 구에서만 공직자들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사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적법한 공법이다. 아니다. 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붕괴될 수도 있으니 이런 개연성이 있으니 공법 선정을 바꿔라. 아니면은 이 부분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통제를 해라. 이런 어떤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이 빠졌다는 거죠. 네. 잠원동 사고 이후에 건축물 관리법이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건물 해체의 경우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국토안전관리원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심의 절차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이게 10층 이상인 거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적법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네. 한 열 몇 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면밀하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이고 이번처럼 5층짜리 이런 건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네. 저는 자꾸 이런 그 토론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버스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난 것은 큰 거고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난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것이냐. 결국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하고 상관없이 네. 적용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자꾸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사회가 과거에 개발도상국에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인식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뭐 해체 계획에 대한 검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획 검토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의 책임 소재도 하나씩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교수님 사고 당시 현장에는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가 네. 없었습니다. 네. 이게 통상적인 일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 제도가 네. 비상주 감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철거 계획서 자체에 그 해체 계획서에 보면은 공사 일정 계획표를 사실은 이 해체 업체에서
상주 감리한테 줘야 되겠죠. 네. 오늘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현장, 인접한 것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이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강제적으로 한다라. 지금 광주 같은 경우 운암동 3단지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지금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이고 그런데도 상주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얼마 주고 상주 감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는 비상주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만 좀만 좀 바꿔진다면 네. 안전하려면 돈을 조금 써야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상주 감리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김 기자, 이번 철거공사가 이제 불법으로 재하도급됐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시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 간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네, 이 하도급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네. 관심이 큽니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일반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 한솔기업이라는 곳에 네. 그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업체인 거죠. 여기까지는 뭐 적법하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업체가 다시 그 또 다른 재하청을 줬는지 이 여부입니다. 네. 건축공사에서는 재하도급 자체가 불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다음 날이었죠. 6월 10일 날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과 네. 관계자들이 광주에 와서 사과를 하고 네, 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경찰 수사에서 이 말이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경찰 수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한솔기업으로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줬는데 네. 이 한솔기업이 이 백솔건설이라는 곳에 다시 네. 재하청을 주고 네. 실제로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4명 모두 이 백솔건설의 소속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성면 철거와 또 진약물 철거 이 관련해서는 또 다른 기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원 ENC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철거 전문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원 ENC와 또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 발주처인 재개발조합과의 관계를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철거 당초에 약 한 50억 정도 공사비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을 주고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 받은 분은 약 한 전체 공사비의 한 30% 정도, 30% 조금 넘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한 10몇억의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에 적법하게 스탠다드한 것이 50억인데 그걸 한 30억 규모, 30% 정도 규모로 했다. 결국은 속도전이라든가 공사비용은 절감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마른 수건 쥐어짤 수밖에 없는 결국은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는 구조라했다는 거죠. 네. 이제 건축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막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텐데요. 최 위원장님도 모두의 재하도급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50억에서 이제 10억여 원으로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공기를 단축시키고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새로운 공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나머지의 돈 40억이 어디로 쓰여지고 있었느냐? 네. 저는 이 점에 이것이 바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시스템의 모순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붕괴 원인을 직접적으로 빨리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40억의 행방이 전체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경찰 수사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단지 이 불법 재하도급이 여기서 발생하는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무기는 없었는지 이런 네.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 위원장님, 네. 이제 뭐 이게 한솔기업, 백솔건설 뭐 이런 이제 하청업체, 재하도급 업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겠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예.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이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업주와 이제 그 경영 책임자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보게 되면 이 피해자를 약간 이제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로 이제 피해 보시는 모든 분들을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좀 개정을 해서 모든 피해자로 이렇게 좀 확대했으면 좀 하는 좀 바람도 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지금 대표이사는 뭐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 같이 뭐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취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토론하고 조금 약간 그 방향이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 중대재해법 역시 사실은 이제 그 근로자가 사고를 냈었을 때 소장이나 대표한테 책임을 물겠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건데 사실은 제주도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가 회사 사장이 갑자기 징역 갈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것도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제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기자, 학동 사구역 말고도 광주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많죠. 예, 그 학동 4구역인 이제 재개발입니다. 이런 식의 재개발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총 33개입니다. 3곳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있죠.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미 세워진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것인데 이 재건축 현장은 또 1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 더하면 46곳인데요. 이 가운데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9곳, 그리고 학동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23곳, 그러니까 46곳의 현장 중에서 절반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광주의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비중이 높은 도시로 꼽힙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7%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정확히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46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민간공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원 9개에서 또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또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많은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다 세워졌을 때 현재 67%인데 이게 뭐 70%, 80% 돌파하는 이런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불리는데 이 아파트 문화 중심 도시가 아니냐, 이런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도 역시 지금 노후 건축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거든요. 또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노후화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축보다도 철거 해체 이 공학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건축물은 설계 도면도 없죠. 그 다음에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 부식 정도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더 위험하고 어디가 더 철거가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광주광역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철거에 이제 감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건축사가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열 몇 시간만 철거 교육을 받으면 철거 감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도 조금 더 늘려야 되고 또 제대로
그냥 무슨 예비군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정확하게 해서 뭔가 시험도 보게 해가지고 그만큼 어렵게 해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주고 뭔가 베니핏도 주면서 책임도 주는 네.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철거공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인허가 기관의 책임성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전관리와 이 철거뿐만이 아니라요. 안전관리와 관계된 이 지자체에서 허가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좀 중시 좀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뭐 교수님 같은 분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해서 이 안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조례, 뭐 법적으로 아직 안 만들어졌으면 우리 지역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전 하루빨리 조속히 좀 이런 관계들 조례들 좀 만들어지길 좀 한번 뭐 이거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더 이상 뭐 얘기할 것이 없이 왜냐하면 공직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1년 한 반 정도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전문성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행정만 제대로 심판만 제대로 해주면 되고 네. 별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철거위원회를 해서 해체 계획서가 적법한지 그 해체 계획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네. 또 그 시공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 시설에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네. 위해를 줬다면 상황 판단이라든가 어떤 이머전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러한 재난관리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사회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법률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곳들이 아까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반복된 재난에 의해서 지금 현행 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것만 그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철거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철거하신 분들이요 서울에서는 철거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안전을 하려면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돈이 들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결국 이번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참사가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근본 대책이 필요할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최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예. 이 지금 붕괴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 과정은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 뭐 결론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좀 명백히 좀 밝히고 이러한 구조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발 방지책이 그냥 방지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광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송 교수님. 글쎄 저는 이제 이런 현장에 사실은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보통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대응이라든가 복구 중심의 재난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복구 중심의 재난 행정을 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을 얘기할 때 예방 중심으로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싱을 두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다가 안전감찰제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이번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감찰을 하려면 검찰청에서 하겠습니까? 경찰청에서 하겠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필요하니 광주시 시민안전실에 안전감찰팀을 두었는데 문제는 팀장 포함해서 한 3~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걸 공격적이고 뭔가 항구적인 감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제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가 사실은 17개 광역시도에서 그 안전 관련된 특성화 안전 사업이라든가 무슨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각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나서 그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그런 공직자들한테 또 어떤 프레임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역시도 사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광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묵묵히 사실은 안전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프부서고 경무부서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쪽 안전부서에 오자마자 전국적으로 안전부서에 계신 분들은 국회의원한테 뺏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부서가 지금 이 안전부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또 안 좋은 그런 프레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고 대응과 복구보다는 예방이 먼저다라는 말씀이시고 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예방을 위해서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 차원에서 자치단체 뭐 개선안을 건의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아직은 없었고요. 지금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기는 했었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뭐 구조적 상납고리랄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안전관리와 관 사안들에 대한 좀 협의를 좀 해서 뭐 제안을 하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처음 시작부터 이제 상납 구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상납 구조가 결국은 안전 불감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이 상납 구조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공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요. 이 상납 구조는 누군가의 이익이 오늘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확신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슬프기도 하고 이 구조를 혁신해야 된다고 좀 계속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임천호 기자? 재난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두 번째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문명사회의 작동 원리고 네. 또 우리가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대책을 세워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잠원동 사고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했고 교훈을 얻었고 그때도 뭐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수많은 학생들이 어떤 희생됐던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반복됐던 것이고요. 정말 그 말로만 대책 마련이라든가 제도 개선, 시스템 마련 여기에 어떤 구두선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그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손 교수님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번 기회에 돌아가신 저 조금 이렇게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망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 사회가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그 측면에서 재난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제도를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재난이 생기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일부 몇 명의 공직자에 의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줄탁동시라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계란 밖과 계란 안에서 함께 계란 껍질을 깨줘야만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지 밖에서만 하다가 못 태어나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민방위복 입은 공직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니까 광주광역시가 지금 굉장히 적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많이 바꿔져야 된다. 네. 그리고 시스템도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이번 사고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너무 웅크러들고 또 수동적으로 할까봐 좀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네, 네. 네,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윤문수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